안녕하세요. 무기체계학을 강의할 김남일 교수입니다. 강사 소개는 국방정책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강사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에는 2주 정도나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겠다 생각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백신이 이제 개발되어서 접종은 하지만 아직은 염려와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또한 기업체 등등 많은 피해를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돼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특별히 부대에서 병사들을 또한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여러분들의 어떤 노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내시고 또 올 한 해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1장 전쟁과 무기 체계입니다. 이 전쟁과 무기 체계는 여러분들한테 저거 소개를 안 했네요. 중간고사와 또 기말고사 40점하고 출석 20점으로 해서 총 100점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그 홈페이지에 우리 여러분들 강의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강의록에 의해서 좀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말씀드리냐면 국방정책과 같이 무기체계는 비밀 취급이라든지 어떤 비밀적인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또 아쉬운 점이 있다고 국방정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기체계도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나라의 안보와 또한 여러 가지 국방정책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깊숙이 못 들어가는 또한 아쉬움이 있다고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기체계는 오늘 배울 것은 이번 주에 할 것은 2절까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무기체계에서 어떤 전쟁의 본질 및 양상 변화, 무기체계 발달 과정 및 추세,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 3절과 4절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전쟁의 참여를 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쟁이 불가피한 경우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쟁은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죠. 전쟁은 본질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정치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며 전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의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치, 외교, 경제, 과학, 수술, 문화 또한 군사 분야의 모든 요소가 망라되며 통상적으로는 전쟁은 선전포고에 의하여 시작되지만 선전포고 없이도 개시되고 협정 또는 강화조약에 의해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른 전쟁이란 국가 목표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한 수단이며 전쟁이 정치의 종속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 군사력을 이용한 다양한 정치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가 우리가 전쟁의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다양한 국가 간의 대립 상태를 통해서 이게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일반적으로 국가라든지 그에 준하는 집단이 방위나 이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전투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대 이후의 전쟁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왔다는 거냐 하면은 근대 이후의 전쟁은 총력전의 양상을 띠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은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황폐화가 초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될 것이고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안보를 고려한 외교적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개념을 해서 우리가 여러 또 이런 그 정의를 한 곳이 있습니다. 국어 표준 대사전에 보니까 국가와 국가 또는 어떤 교전단체 사이에 이 무력을 사용하는 이 싸움이다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국가 또는 정치 집단 간에 어떤 이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하는 상태 또는 사실로서 뭐냐 하면은 특히 이 둘 이상의 국가 간의 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보니까 살아있는 실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적극적인 적대 행위 또는 투쟁, 적대적인 힘 이런 원칙 사이에 갈등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온 군사기본교리에 의하면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이 이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어떤 조직적인 폭력 행위가 우리를 또한 전쟁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의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행사해서 자기의 의지를 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주권을 가진 국가 간의 어떤 조직적인 무력 투쟁이라든지 또한 이 상태를 통해서 선전포고와 더불어서 개시되고 이런 조약을 통해서 무력 전쟁은 종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캠페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캠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운동을 우리가 이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의 개념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면 몽고메리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 집단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킨시라이트는 정치 집단이나 주권 국가 간 어떤 정치적 갈등을 각기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해결하는 극단적인 군사 대결이다라고 또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치 같은 사람은 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라고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적인 연속성을 또한 전쟁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자는 이 전쟁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자, 이것은 국가적 대사이고 국민의 생사와 나라의 종망이 달린 것으로 깊이 연구하고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자는 한마디로 전쟁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중히 고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군인 군사평론가 프로이셴의 육군의 건설 공로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 적에 대하여 자기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폭력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쟁의 기본 요소는 두 사람과의 어떤 결투와 같다. 그 다음에 전쟁의 의견이 다른 개인 간의 전투를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이 어떤 견해라든지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럼 전쟁은 뭐냐? 전쟁은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이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어떤 조직적인 이 폭력 행위다라고 전쟁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국가 정책을 어떤 면에서 보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교와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엇의 승리냐 하면은 이 정치적 목적의 달성 여부가 그것이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폭력을 수반하며 불확실성으로 특징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의 수단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불확실성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개라든지 마찰, 기회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교리, 또한 리더십, 조직, 교육, 훈련은 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므로 리더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쟁의 어떤 중심적인 요소이고, 이 리더십은 구성원의 노력을 결집시키는 핵심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은 이 전쟁과 같은 극한적인 어떤 역경과 위험 속에서도 전 구성원이 협력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통합함으로써 전쟁 승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어떤 리더십의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대별 어떤 전쟁 양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태고 이래 인류가 치른 전쟁의 양상은 다양한 이유에서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쟁은 어떤 당시의 과학기술과 무기체계, 그리고 사회제도의 어떤 그 특징에 따라서 그 모습도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이해하고 이제 시대별 전쟁 양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시대입니다. 원시시대는 동물 전쟁입니다. 원시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긴박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동물을 적자 생존, 진화론과 관련돼서 이루어가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동물을 잘 잡을 수 있을까를 예를 들어서 캉이나 칼이나 창, 그 다음에 돌, 이런 것들을 잘 갈아서 동물 전쟁에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모방과 발명의 시대를 이제 이뤄 가져가는 것이 이제 원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고대 시대입니다. 이 고대 시대는 전투 대형이 이 보병 중심의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전투 대형에서 이 팔랑크스라고 하는데, 이 팔랑크스는 근접 방어의 무기 체계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대한 미사일 방어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리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대, 군단, 아주 많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병은 군인들이 좀 편성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병 중심의 전투 편성이 고대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는 기병의 시대입니다. 이 기병의 시대. 그래서 봉건 제도와 어떤 종교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전범의 어떤 암흑 시대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봉건 일단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병을 통해서 전쟁을 이뤄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근세 시대입니다. 근세 시대는 이 화학의 발명으로 인해서 화학의 발명을 해서 혁명적인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과 어떤 면에서는 창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했던 시대가
이제는 이 소총과 하포를 통해서 이제는 이거를 사용하는 어떤 국가, 그것이 절대 왕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대 시대는 이제 나폴레옹 시대의 어떤 이제 국민전, 그다음에 설멸전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시대를 우리가 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이 나폴레옹 시대를 우리가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시대의 신분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맨 위가 국왕이 되어 있고 제1 신분이 성직자, 그리고 제2 신분이 귀족입니다. 그리고 제3 신분은 누구냐면 시민, 농민, 노동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왕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성직자와 귀족이 전 인구의 어떤 2%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어떤 세금을 면제하고 간직을 독점하는 이러한 신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3분인 시민과 농민 노동자는 전 인구의 어떤 90%를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참정권이 없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시대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어떤 회의가 조성이 되냐면 성직자와 귀족과 신분 대표로 구성되는 어떤 3부회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3부회는 이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제3 신분인 시민이 이제 머릿수라도 이 표결을 하자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해체가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혁명이 일어났냐면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이제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이제 처형하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영국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동맹을 결성해서 이제 프랑스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혁명 정부를 조직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물가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징병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나라 간의 어떤 개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혁명 재판부를 설치해서 수많은 사람을 처형하는 공포 정치가 이제 실현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을 내림으로써 이제 5명의 총재가 행정을 담당하는 이제 통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의 전쟁에서 큰 성공을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는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떤 통령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 은행, 학교를 세우고 공용어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폴레옹이 정치를 펼쳐나가고 되는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정복을 나서고, 나폴레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국의 해전에서 패하고, 또한 모스크바 원정을 이제 당행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패하게 되고 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유럽 각국은 다시 이제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공격해서 나폴레옹을 패하고 이제 몰락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혁명으로 이런 나라는 다시 어떤 면에서는 혁명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산업시대에는 이제는 이 산업시대는 대량 생산과 대량 파괴, 기계화, 전쟁, 그다음에 총력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가 시대에 들어가면서 뭐가 있냐면 이 전기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모든 현상들이 대량 생산되고 대량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력전 소모전이었다고 하면 2차 세계대전은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동전이 되고 항공모함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전력 폭격 등이 이제는 산업화 시대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시대별 전쟁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시대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산업화 핵무기 전에 이제 이런 어떤 항공모함이나 전략 폭격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몰타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계속되던 어떤 냉전의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몰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략 핵무기라든지 화학무기의 감축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전쟁 시대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전쟁, 재래식 전쟁 무기를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면에서 보면 무기를 만들지 말자, 뭐 이렇게 협정을 했지만 각국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형 무기, 신식 무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냉전 시대에는 이제는 비정규전과 비선형적 전쟁이 무인화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는 도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시, 고대, 중세 시대의 어떤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원시 시대에 이 원시 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살펴보면 전쟁의 양상은 어떤 인종이나 기후, 그다음에 물리적 환경보다는 어떤 문화라든지 정치적 조직, 그다음에 외부 집단과의 어떤 접촉의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전쟁은 이 동물 전쟁이잖아요. 동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더 빠르게 잡고 잘 잡기 위해서 어떤 그 돌이나 나무, 그다음에 어떤 이런 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깎아서 이런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 시대의 모병과 발명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야만 시대에서 문명 시대로 발전하는 이러한 계기가 이제 원시 시대가 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고대 시대의 전투를 살펴보면 이 그리스의 어떤 그 방진, 이 전투 세력과 로마의 군단과 같은 이런 전투 대용에 의존하고 기동력보다는 어떤 총격력이 중요한 변수로 또 떠오르고 있고,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병력수에 있다고, 승패의 자원은 병력수에 있다고 여기는 고대 전투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 전투의 전쟁의 양상은 어땠냐는 거죠. 중세는 이제는 산업화 시대가 들어서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기병 시대, 즉 전법의 암흑 시대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이 전법의 암흑 시대는 이 명장들은 기동력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어떤 그 기사를 동원해서 자신의 돌격과 그 다음에 어떤 중량을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집착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전법의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징기스칸의 어떤 몽구군이 십진법, 이 십진법에 의한 군 편성을 하고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십진법은 이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부터 9까지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기수법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동성을 보유하고, 그래서 이 몽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1500년간 군사적으로 산업적으로 동양 우위를 점하는 이러한 시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전쟁의 본질 및 양상 변화, 이제 시대별 전쟁 양상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근세 전투 보겠습니다. 이 근세 전투는 이제 이 전쟁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은 우리가 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건 제도가 이제 붕괴되고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절대 왕정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어떤 면에서 화학의 발병을 해서 이제 이 절대 왕정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근세 전투는 이 그 프랑스 혁명이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 시대가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전, 선멸전, 어떤 사단이나 분단 체계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산계 대형도 도입되고, 야전 포병 체제, 보급 제도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는 것이 근세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폴레옹 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를 보면 여기서는 그 대량 생산과 파괴, 대량 수송 체계가 이제 도입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무기와 장비 등이 대량 생산되고, 그다음에 철도와 중지선 이런 것들이 대량 수송 체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전쟁에 도입돼서 전쟁의 양상도 이제는 대량 파기와 대량 살상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미국의 남북 전쟁은 당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신형 소총,
기관총, 철도, 그 다음에 철갑 전기선 이런 것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의 여파가 최초로 영향을 미친 어떤 전쟁이라고 산업혁명의 여파를 미친 전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전쟁은 제1, 2차 대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떤 면에서는 이 총력전입니다. 총력전이면서 소모전, 진지전이다. 진지전. 그래서 전 국민이 그 다음에 동원이 해서 이뤄가는 것, 그 다음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뭐 일단 소모를 바로 쳐들을 수 없게 소모전을 이렇게 펼치는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이 진지전이 아닌 어떤 탱크라든지 항공기, 그 다음에 어떤 신무기 이런 것들 발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무기에 대한 어떤 신전략이 이제 대두되는 시대가 우리가 여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자, 현대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냉전 시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냉전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자, 제2차 이제 현대는 제2차 어떤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세계는 영원하던 평화를 얻게 되었지만은 냉전이라는 명칭에서 보면 매우 불안전한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서 이제 대립과 갈등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핵전쟁 시대이며 어떤 면에서는 탈냉전 어떤 시대이다. 그래서 1945년 8월에 이 핵무기라고 하는 절대 무기가 등장해서 전쟁의 개념과 이런 어떤 전략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탈냉전 시대의 어떤 전쟁은 어떤 전쟁을 이루어져 갔냐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탈냉전 시대에 이런 이 위협은 어떤 위협이 이루어졌냐면 이념적으로, 마약적으로 어떤 이런 테러리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념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색채만 바뀌고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 요인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냉전 시대의 전쟁의 양상은 어떤 양상이냐 하면은 여기에는 게릴라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테러리즘, 민사작전, 심리작전, 민정작전, 평화유지작전 이런 어떤 비정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21세기 정보혁명에 의해서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네트워크 중심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버전, 그 다음에 효과 중심의 정밀 교전, 비선형적 이런 동시병렬적 통합작전, 그 다음에 적중심 마비전, 정보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탈냉전 시대 전쟁 양상은 주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비정규전이다. 비정규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런 것들 이념적으로 정부는 마약과 테러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테러리스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어떤 전쟁 수행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정규전하고 우리가 비정규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전은 비교적 명확한 전선에서 국지적 전력을 확보해서 승리하는 대부분의 전쟁사 모습이라고 한다면 비정규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월남전에서 월남군의 어떤 다면작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한 전선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는 폭력적이고 비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전쟁을 우리가 이 비정규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다음은 우리가 미래전 양상 변화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적 양상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적 양상은 전쟁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전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논의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과학의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이죠. 자, 군사과학 기술의 발달은 이 무기 체계를 어떤 전쟁 목표라든지 전쟁 수행, 그다음에 이런 방식 이런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근본적인 사고의 틀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이 군사 무기 체계의 발달로 인해서, 무기 체계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어떤 전쟁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사고의 틀이 바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위협 유형의 다양하다. 자, 현재의 전면전, 그다음에 국지전 이러한 된 위협의 미래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첨단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을 따라서 세계화의 가속화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국경 개념이 약화되면서 이제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국가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쟁 수행 개념의 변화를 보면 이제는 자, 최근 발발했던 전쟁 사례를 통해 보면은 동시성,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동시성, 그다음에 통합성 이런 것들에 기초한 전쟁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걸프전에서는 공지전투, 공지전투 이런 개념을 가속화시키는 어떤 신기동전이 발달되고 있고 우리가 걸프전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지전투가 일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특수작전 부대와 장거리 정밀 타격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전을 개념을 이중해서 이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어떤 네트워크 중심을 통해서 작전 환경 속에서 이 대규모의 어떤 공중 정밀 타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상작전과 병행함으로써 어떤 최단 시간 내에 이런 전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신속 결정 작전, 그 다음에 불필요한 대량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이런 설정된 요망 효과를 달성하는 효과 중심 작전을 여기는 적용하는 어떤 중요한 작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미래전 양상을 한번 보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전쟁의 어떤 그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지전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래 군사 기술의 원천은 여기서 보면 이제는 여러 가지 엔터과 IT, 그 다음에 BT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혼합된 미래 군사 기술 혁명의 견인을 이제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나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마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래전 양상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이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전통적인 전쟁이 어떤 이런 이 플랫폼별로 인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탐지되고 타격 수단을 이용한 형태로 이제 수행해 왔다면 이제 미래는 지식과 정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전 작전 요소들이 이제 어디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하고 상여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이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합 타격 체제가 이제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제 이런 전장 정보를 통해서 이제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네트워크 중심전입니다. 다음은 지식 정보 기반의 작전입니다. 자, 미래전에도 어떤 기동과 화력의 중요한 역할은 강조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거 네트워크된 전쟁 환경 속에서는 이 적과 아군 그리고
작전 환경에 대한 어떤 사용자 중심의 지식이나 정보의 우위, 이 달성 여부가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식과 정보의 어떤 우위가 이제는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투적 우위 달성과 주도권 장악이 이제는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 지식과 정보에 따라서 여기에는 전투력 우위와 주도권 장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효과 중심의 정밀 타격전입니다. 자, 효과 중심의 어떤 정밀 타격전이라는 것은 전략적이고 전술적이고 이러한 수준에서 아군의 군사적 역량과 또한 여기서 비군사적 역량을 모두 활용해서 정보작전이라든지 압도적인 기동, 그 다음에 정밀 공격으로 적의 전쟁 수단이나 의지를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히 파괴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여기서 보면 핵심적인 이 기능을 마비하고 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타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전에는 이제는 파괴 중심에서 이제는 효과 중심의 정밀 타격전으로 이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파괴 중심에서 이제는 효과 중심, 파괴 중심에서 효과 중심으로 이뤄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순차적 공격에서 동시 병렬 공격이 가능하고 이제는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이 이제는 이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효과 중심의 정밀 타격전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그 핵심적인 이러한 기능을 마비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이 효과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서 타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명을 중시하는 우리 작전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자, 미래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도시화, 그 다음에 인구 집중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작전 환경이 이제는 변화되고 또한 어떤 무기 체계가 이제는 어떤 고도로 발달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기간에 대량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 언론 매체를 발달을 통해서 전쟁 상황이 실시간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반전 여론이 조성이 돼서 어떤 국내나 국제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지를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한 이 미래전에서는 인명을 중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승수 효과 달성을 위한 동시 통합전입니다. 자, 이제는 이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는 작전 환경에서 이 어떤 작전 수방 능력을 어떤 유기적으로 연동시켜서 이러한 전력 운영의 승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는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시 통합전을 광범위하게 분산된 위치에서도 이 가용 전투력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는 미래전은 전략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작전적이고 전술적 수준, 그 다음에 어떤 전 체대의 다양한 형태의 동시적으로 여기는 통합적 노력을 통해서 승수 효과를 달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투력의 균열을 하고 중심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쟁의 원칙과 우리가 적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의 원칙과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의 원칙입니다. 목표의 원칙은 명확하고, 여기는 명확하고 결정적이며 달성 가능한 여기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 통제라든지 통신무기 체계, 또한 감시, 정찰무기 체계, 어떤 기동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정확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세유지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적극적 공세로 주도권을 장악해서 이거는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기 위해서는 지휘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무기 체계, 이런 감시, 정찰 무기와 그다음에 기동 무기, 함정 무기, 그다음에 항공 무기, 화력 무기 체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공세 유지의 어떤 전투 원칙을 이뤄간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공세 유지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원칙. 자, 적을 찾고 적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 통제, 통신 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는 함정 무기 체계를 적용해서 적을 찾아내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이러한 정보의 원칙을 우리가 또 전쟁의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지휘 통일의 원칙. 여긴 단일 지휘관에 의한 노력이 통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단일 지휘관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이 지휘 통제, 통신, 이 무기, 이것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지시를 내렸는데 통신 체제에서 잘못된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휘 통일의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기동의 원칙입니다. 신속 기동으로 적이 불리한 위치를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원칙이든 기동 무기, 그 다음에 지휘 통제, 통신, 감시 정찰 체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동을 이루어 가야 되는 전쟁의 원칙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쟁의 원칙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상대적 우세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휘통신이라든지 통신, 그 다음에 감시 정찰 체계, 기동 무기, 함정 무기, 그 다음에 항공 무기 체계, 화력 무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여기에서는 사용할 때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습의 원칙. 적의 심리적 마비와 결정적인 승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습의 원칙에는 지휘통신과 통신, 감시정찰 체계, 기동과 함정, 항공, 방호 체계, 이런 것들이 적용될 때 기습의 원칙이 우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방호의 원칙입니다. 아군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필승의 어떤 신념과 전투 의지를 고양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휘 통제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각종 무기를 통해서 여기는 방어 무기 체계를 적용을 통해서 여기는 부하들의 어떤 그 사기를 고양시켜서 이런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군사작전입니다. 여기는 참고사항으로서 우리가 군사작전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작전은 어떤 작전을 얘기합니까? 이 용병수를 바탕으로 해서 가용한 군사를 운용하기 위해서 계획되고 체계화된 군사활동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작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시에는 전쟁에 승리해서 국가를 방위하고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해서 국익증진과 평화주의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자, 군사작전은 일반적으로 대상에 따라서 전투작전 또는 비전투작전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우리가 전투작전으로 갈 것이냐 비전투작전으로 갈 것이냐라는 우리가 고려를 충분히 시간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군사작전의 범주입니다. 이 군사작전은 우리 군이 현재 또는 미래에 직면하게 될 각종 위기와 분쟁의 강도에 따라서 작전의 목적과 규모, 전투 강도, 이런 것들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군사작전의 범주는 어떤 위기의 강도, 분쟁의 종류, 군사력의 역할을 고려해서 평시나 국지전, 그 다음에 전면전, 그 다음에 어떤 전면전 시 군사작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무기 체계와 전술의 어떤 변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전쟁에서는 제1무기가 뭐였습니까? 이 공격용은
칼, 창, 화살, 투기, 투석기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술에는 뭐 집단 대응하고 종대 대응 이런 어떤 단순한 대응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어용으로서는 갑주와 방패가 있고요. 중세 전쟁에 들어서면서 이제 제2 무기는 화승포, 총, 화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전술은 이제는 1차원 행대 대응, 뭐 선전투, 그 다음에 행대 대응 이런 것들을 전술적인 개념을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전에서는 이 총검과 철도 이런 어떤 산업혁명 시대가 들었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가 개대되면서 이런 총검과 철도 이런 것들이 기동력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술도 종대, 내선작전, 외선작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변천 과정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전쟁에 있어서는 제3무기는 뭐냐? 기관총, 야포, 그 다음에 제4무기는 핵폭탄, 그 다음에 이제 그 핵폭탄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자무기, 이 회전형 항공기, 그 다음에 코인 무기, 정밀 유도 무기,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드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보면 그런 어떤 전자를 이용한 이런 무기들이 이제 실용 무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전술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현재전은 비정규전과 어떤 정규전 뭐 이런 것들을 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공세 이전에 어떤 이런 그 전술을 우리가 사용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쟁의 가시화와 정보의 공유합니다. 자, 전쟁의 가시화. 전쟁의 가시화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미래의 전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보의 공유화가 가장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이 각종 인공위성 그리고 공시 감시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시화되면서 모든 정보는 이 네트워크화로 공유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 앞으로는 우주라든지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확장되고 중첩되게 되면서 이런 감시 체계, 이런 어떤 인공위성에 대한 이런 감시 체계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JSTA RS 같은 경우는 전자전은 항공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한 공중조기 경보간제기, 무인항공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걸프전에서 보면은 15%의 표적을 탐지했는데 05년에는 90%, 현재는 이 전장 전후 이 과시화가 이제는 이뤄가고, 또 각종 포탄이나 거기에 이제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거기에는 레이더 같은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 화면이 달려 있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지휘관이 요구하는 그런 목적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진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추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변해가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정보 공유화가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된 이 전투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제 새로운 전투력이 창출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병력이라든지 이제는 부대의 집중 없이 어떤 것으로 전력의 효과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다수의 상이한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장거리 정밀 교전의 보편화가 이제 이루어갈 것이다. 이 플랫폼의 약점, 이제는 이 어떤 플랫폼의 양적 숫자보다는 이 장비의 어떤 질적 요소가 이제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 능력 및 어떤 탑재 장비의 중요성이 이제는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전쟁은 어떤 병력이나 어떤 그런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의 어떤 질적 요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경과된 어떤 그 항공기에 최신 탑재 장비를 사용한 경우 탑재한 경우와 그다음 10년 경과된 항공기의 구형 탑재 장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20년 지난 항공기이지만 최신 장비, 이런 최신 어떤 장서적 미사일, 이런 공중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실시간에 전송을 하게 되면 얼마나 유리한 전쟁 상황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10년보다는 더 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 구형 장비가 탑재됐다고 하면은 이 여약한 장비로 인해서 전력 발휘는 어떤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군마다, 각 나라마다 신형 장비, 전자전 장비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또 만들고 또한 탑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성의 혁명입니다. 이제는 공산 오차가 제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 면에서는 5km의 어떤 그 위협 반경이 있다 그러면 이라크 전에는 3m로 좁혀졌다는 거죠. 이제 내가 서 있는 그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는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항 미사일로 수천 킬로 떨어진 그래서 어떤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북한에서도 보면 장수형 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제 오키나와는 물론이고 이제는 하와이까지 미국의 본토까지 이제는 목표물에 타격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많은 또 미국도 그렇고 이런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북한을 계속적으로 자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중지하고 또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장 공간의 확장과 중첩으로서 이제는 어떤 뭐 이런 지상이라든지 해상, 공중, 우주, 이 수직 체계,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이 전쟁 공간은 어디 한 군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이런 공간에서 이제는 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각종 나라들은 이런 어떤 감시 체계와 타격 체계를 순간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차원의 어떤 전략 운영과 조직 형성이 이제는 요구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우주선을 우리가 발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 뭡니까? 이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러한 전투뿐만 아니라 각종 이런 어떤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에서는 지금 우주선을 계속적으로 지금 쏘아 올리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자전 및 사이버전의 위력 발휘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모든 조직이라든지 기능 이런 체계가 이제는 첨단 정보 시스템에 이제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 폭탄이라든지 정보전 수행 개념이 이제는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 의사 결정의 사이클이 이제는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장 시간 개념의 획기적인 이러한 것들이 단축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상황으로 보면 이런 갈찬 요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나폴레옹 시대의 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경우를 했다 그러면 남북전쟁에서는 전보, 그 다음에 2차 전쟁에는 라디오, 무선, 걸프전에는 실시간, 미래전은 여기도 거의 뭐 실시간으로 즉각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상황 판단도 나폴레옹 시대는 몇 주와 뭐 남북전쟁 며칠 수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거는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의사결정도 이제는 몇 달, 몇 주, 며칠이 걸렸던 몇 시간이 걸렸던 것이 이제는 즉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기업체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모든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빠르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도 이제는 한 계절이나 한 달, 일주일, 하루 걸리던 시간이 이제는 1시간 내나 즉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이루어져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정보라든지 우주, 로봇, 정밀교전 이런 병렬전들이 이제는 보편화되는 이러한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무인 장비입니다. 이제는 이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이제는 육해공군, 육해공군에서 이제는 인명 피해 없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드론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드론 전쟁이 앞으로는 이제 드론 전쟁이 이루어가는 이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무인 차량이라든지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무인 드론 같은 것도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런 시대가 이제 무인 장비 기술이 본격적으로 전쟁의 산업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쟁에도 그런 요소들을 그러한 어떤 그 시스템 인공지능들이 이제는 뒷받침될 것이다. 그래서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서 전쟁의 그러한 양상도 많이 변해갈 것이다 라고 이런 또 바라보고 또한 그런 양상으로서 우리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주 무기 체계입니다. 우주 무기 체계는 적의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요격할 수 있고 우주에서 적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사진이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첫 번째는 위성 파괴용 우주 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폭격 우주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지휘 통제소. 이제는 이 우주에서 적을 감시하고 추적해서 바로 이제는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 명령을 내려서 어디에서? 지상에서, 해상에서, 그 다음에 공중에서, 다방면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내려주는 이를 가지고 적을 감시해서 추적하면서 바로 지시를 하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해서 이 육해공군들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이제는 전면전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전쟁이 나면 사실은 6.25 같은 데면 자 서울 이남 쪽 이런 이북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실 어떤 면에서 부산 쪽으로 피난을 가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피난을 간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하면 안 되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추적이 되고 감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위성 파괴형 우주무기, 지상폭격용 우주미사일.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지휘 통제를 통해서 여기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엔 비살상 무기 체계입니다. 어떤 폭동 진압이라든지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 활용되던 것들이 이 기술의 발전을 해서 평화 유지, 치안 유지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 이제는 기술이 도입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치안 유지로 사용됐던 것들이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전쟁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극초단파 생성기, 그다음에